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5강 PLS-SEM 예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샘플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PLS-SEM, 다음으로 리그레션과 프로세스, 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CBS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시에서는 이 중에서 요 PLS-SEM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 문제는 PLS-SEM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기업 평판, 기업 명성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탑재시킨 다음에 이렇게 예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고요. 예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학생용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생용이 있는데 학생용에서는 예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전문가용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스마트 PLS 스위치 라이센스라고 있잖아요. 현재는 학생용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용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스튜던트 버전 라이선스 키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일단은 변경하기 위해서 deactivate 이렇게 activate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죠. 비활성화 라이선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빨간색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변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클릭하세요. 두 번째 거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이게 붙이기만 할게요. 저는 이미 복사해 놨어요. 오른쪽 클릭, 페이스트 붙이기 하면은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이 이렇게 이제 설치될 수 있도록 라이센스 키가 입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브미트. 이제 보시면은 라이센스 키가 바뀌었죠? 프로로 이런 식으로 프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타트 위스지를 눌러주세요.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다시 초기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방금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까 방금 전에 뭐예요? 학생용 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전문가용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표 크기가 100개 이상인 이제 경우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시 샘플도 봐야 되는데 샘플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첫 번째로 가서 PLS SM 계열이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셔요.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 거 마우스로 클릭하십시오.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예시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제목은 뭐예요? 기업 평판, 기업 명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모델, 아주 단순한 모델을 통해서 PLS SM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콤프, 라이크, 푸사, 풋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각 잠재 변수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특정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변수, 그다음에 여기 특정 변수, 각각의 잠재 변수가 3개, 그리고 후사만 단일 측정 변수로 되어 있죠. 하나로 이렇게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행해 보면 이 그려진 모델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이 쫙 나올 거예요. 이제 먼저 칼큘레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칼큘레이트 화면 상단에 있어요. 칼큘레이트 들어가서 PLS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이걸 선택할 건데요. 이 PLS 알고리즘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이제 보고서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가보면 Start Calculation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기 때문에 아우터 로딩이라고 합니다. 아우터 로딩. 외부 적재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0.7 이상이면은 개별 측정 변수들이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0.7이 다 넘네요. 그래서 라이크 쪽의 측정 모델도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측정 변수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푸사 요 측정 변수도 당연히 1이니까 신뢰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CUSL 이게서 커스터머 로얄티라고 해서 고객 충성도라는 건데요. CUSL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0.7이 다 넘죠. 숫자가 이거를 아우터 뭐라고요? 로딩이라고 합니다. 외부 접재치라고 하는데 0.7 이상이면 개별 측정 변수가 다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래프 형식으로 지금 출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파이널 리절트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패스 코에피션트를 누르면은 각 경로의 경로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로 개수는 표준화 회귀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간접 효과가 있으면 이제 간접 효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간접 효과, 그다음에 총 효과 이런 것들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아우터 로딩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또 보시면 아우터 로딩 외부 적재치라고 하는 것이 0.7 이상이면 각각의 측정 변수들이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녹색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색상별로 표시해 주는데 녹색이 나오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있는 경우는 신뢰도가 있다. 또는 타당도인 경우는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뢰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 모델을 살펴봤을 때 이 모델은 지금 반영적 측정 모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형성적 측정 모델은 없기 때문에 이 아우터 웨이트는 형성적 측정 모델과 관련된 결과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스코어라고 해서 LVS 약자로 많이 쓰는데 잠재 변수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잠재 변수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였었잖아요. 이 네 개에 대한 잠재 변수 점수, 즉 측정 변수를 통합해서 하나의 결과값으로 하나의 그 값으로 이 변수 값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잠재 변수 점수라고 하고 이 잠재 변수 점수 나온 것을 가지고 추가 분석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회귀 분석에서 추가 분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수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잔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차 개선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해서 품질 기준이죠. 품질 기준인데 R 스퀘어가 이렇게 나와요. R자승. 그래서 쿠사까지의 설명료는 29%,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까지 CUSL까지는 55.8% 이렇게 수정된 R자승 값이 55.8%의 설명력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 스퀘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효과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 크기. 이 녹색으로 나온 이제 부분, 즉 후사에서 CUSL 고객 충성도로 가는 그 라인의 경로 개수가 0.410, 즉 회귀 개수가 0.410인데 가장 그 효과 크기가 큰 그런 경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0.0000 이게 효과 크기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없으면 또 경고하는 것처럼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F 스퀘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런 말값이 0.6 이상이면 괜찮은 값이라고 보고요. 보통은 0.7 이상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좋게 나와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각 잠재 변수들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CR 값이 로C가 있어요. 로C가 CR이라고 약어를 쓸 수 있는데 약어로 쓰는데
이 값이 0.7 이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VE 값이 있어요. 이것도 쭉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준이 0.5입니다. 0.5보다 크면 AVE 값이 0.5보다 크면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는데 크럼브 알파값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기준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보면 이거는 한 0.6에서 0.95 사이에 있으면은 신뢰도 크럼브 알파 값이 매우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요 세 번째 CR 값도 있는데 이 CR 값은 0.5를 넘으면 여기에서 0.5가 여기죠. 여기를 넘으면 요 기준을 넘으면 이게 다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V 값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0.5 이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0.5 이상 이게 넘으면 이 각각의 잠재 변수가 0.5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 변수 간의 판별 타당도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리미넌트 벌리디티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이게 뭐냐면 HTMT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0.9 미만이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 또 보수적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어요. 0.85 미만이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좀 자유로운 기준으로 보면 0.95까지도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0.95 미만이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 뭐와 뭐가 잠재 변수 간들 간의 판별 타당도, 즉 개념이 잘 구별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T 비율도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판별 타당도를 보는 것은 이제 폰넬 라카라는 기준이 있어요. 폰넬 라카 기준이 있겠는데 이 값들에서 보면 대각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PLS, SM에서 이 대각선 값은 뭐냐면요. 이 대각선 값은 AVE 값, 즉 평균 분산 추출 지수라고 하는 AVE 값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이 값보다 여기 밑에는 뭐냐면 요 하삼각 밑에 있는 거 있죠. 0.436, 0.450, 0.645, 0.689, 0.528, 0.615 요 값들은 상관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변수들 간에 예를 들면 후사와 COMP 간에는 0.436의 상관 개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관 개수 크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대각선의 AVE 제곱근보다 이 상관 개수들이 적으면 숫자가 적으면 우리는 판별 타당도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잠재 변수들 간에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로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판별 타당도를 볼 때 이 크로스 로딩은 우리가 기초 통계 분석에서 판단해 보면 거의 탐색적 의문 분석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COMP1을 보면 어떤 숫자가 여기 쭉 보시면 높아요? 가장 높은 게 COMP 쪽에 있죠? 0.858. 두 번째 줄도 보죠. 두 번째 줄 쭉 이렇게 보시면 가장 높은 수치가 여기 콤프에 있죠. COMP. 그 다음에 3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0.818.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 콤프에 지금 적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두 번째는 쿠사는 하나니까, 실증에서 하나니까 판별 타당도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라고 하는 이제 커스터머 로열티라는 건데 CUSL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에 가장 높게 적재가 됐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도 여기 적재가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CUSL 고객 충성도도 이 측정 변수들이 잘 적재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크라는 게 있는데 라이크 1, 2, 3 측정 변수가 있는데 요 줄에서 라이크 1에서 쭉 끝으로 가보니까 이게 가장 높죠. 요것도 가장 높고 이 줄에서 이것도 가장 높죠. 그래서 라이크에 잘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은 라이크에 이것이 잘 적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별 타당도를 보는 방법으로서 이게 크로스 로딩, 교차 적재치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리니어리티 스태티스틱스에서 이거 공선성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잠재 변수 간의 연구 또 혹은 연구 변수라고도 하죠. 연구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느냐,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이 다중공선성을 보는데, 5 미만이면 이 숫자 값이 VIF라고 하는 이 공선성 통계량이 5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측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인어 모델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하나씩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도 나오고 인어 모델을 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인어 모델은 방금 전에는 측정 변수에 관련된 VIF 값이었고요. 여기에 인어 모델은 이제 우리가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이너 모델을 구조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너 모델 또는 내부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우리는 구조 모델이라고 같이 이렇게 통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이너 모델에서는 이제 큰 변수들 간의 관계죠. 방금 전에는 이 VIF 값이 측정 변수들을 이렇게 단위에서 본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잠재 변수 단위별로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IP가 5 미만으로 다 나와서, 우리 모형에서 선택한 그 잠재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피트 이렇게 보시는데, 모델 피트는 사실 스마트 PLS에서 중요하지 않은 값이에요. 이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값은 카이스퀘어 값을 보고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이 값을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해 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0.074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0.08보다 적으면 SLMR이 이렇게 하면 적합도가 있다, 모델 적합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 PLS의 PLS SM에서는 이 값이 주어지는데 이 값하고 다른 값들이 주어지는데 다른 값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과값이 별로 이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PLS를 쓸 때는 이 모델 피트는 잘 안 본다. 안 보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 이제 신뢰도 타당도에서 이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별 타당도를 가지고 이제 판별 타당도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다중 공선성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조금 복잡한 모델을 한번 볼게요. 확장 모델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모델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밑에 하단에 이제 100%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좀 줄어들어요. 줄어든 상태에서 이 그 모델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이제 기업 명성 모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잘 보시면은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를 다 측정 변수에서 이쪽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CSOR도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화살표 받았죠? QUAL, 퀄리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살표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ATTR, 이것도 마찬가지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그래서 형성적 측정 모델하고 좀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 화살표가 나갔잖아요. 지금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LIKE도 반영적 측정 모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CUSL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어 화살표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일 때는 이제 모형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 하나일 때는 이제 쿠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살표가 없습니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형성적 측정 모델과
그 다음에 반영적 측정 모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델은 조금 이제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PLS SM 알고리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타트 칼큘레이션.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래프 값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숫자들은 다 뭐예요? 표준화 회의 개수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숫자들은 다 이제 표준화 회의 개수고요. 경로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 경로 개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우트 로딩 값도 나오죠. 왜? 반영적 측정 모델은 아우트 로딩 값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영적 측정 모델 이걸로 평가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가 아우터 웨이시라고 해서 외부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형성적 측정 모델은 이 회귀 개수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회귀 개수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 변수 점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construct reliability validity는 반영적 측정 모델과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적 측정 모델과 관련되는 COMP, CUSL, like 이 세 가지만 이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든지 집중 타당도라든지 또 여기 있는 판별 타당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역 측정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형성적 측정 모델은 이제 다중공소성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중공소성이 있으면 형성적 측정 모델이 될 수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값들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본 모델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값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이 값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값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 이 값들은 개수예요. 표준화 해 개수의 값들이에요. 다 표준화 해 개수의 값들인데 이 표준화 이 값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지금 유의 확률이 없잖아요. 유의 확률 표시가 없어요. 이게 유의 수준 몇 프로에서 유의한지, 가설이 채택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델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칼큘레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칼큘레이터 들어와서 부트 스트래핑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부트 스트래핑을 누르면은, 다시 스타트 칼큘레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퍼센타일 푸스트랩을 기본으로 선택했고요. 양측 검정 투테일드를 선택했고요. 유의 수준 0.05로 했어요. 지정을 0.05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스타트 칼큘레이션 그대로 디폴트로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00번 푸트 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5000번 이렇게 지정하고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가설 채택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0.012, 0.000, 그다음에 여기 0.866, 0.000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유의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쪽 화면 왼쪽에 보세요. 구조 모델 이렇게 있죠. 스트럭처럴 모델 p-밸류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나온 게 p-밸류예요. 그거를 경로 개수하고 p-밸류를 동시에 표시해 주라. 이걸 선택하시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셔요. 첫 번째 그 COMP에서 이 구사로 가는 경로가 0.162가 됐잖아요. 경로 개수가. 근데 유의 확률이 0.012가 돼서 0.05보다 적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유의적이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가설 채택이 가능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0.424가 경로 개수, 표준화의 개수인데, 유의 확률이 0.000이니까 0.001에서 유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설이 채택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COMP에서 CUSL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유의 확률, 가로 안에 있는 유의 확률이 0.866이잖아요.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는 거, 0.0보다 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이쪽 경로를 보시면, 라이크에서 CUSL 경로의 크기는
경로 개수 크기는 0.342고요. 유의 확률은 0.000이니까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이잖아요. 0.001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한 데 보시면 0.295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알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설명력이라는 뜻이죠. 즉, COMP하고 라이크가 여기 푸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9.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56.2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펌프하고 라이크하고 여기에 쿠사가 동시에 세 가지가 즉 여기에 즉 마지막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데 이 세 변수가 이 변수 즉 마지막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6.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하이라이트를 한번 표시하면은 어떤 경로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렐러티브 밸류 요거 유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눈으로도 어떤 경로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필요 없을 때는 오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어떤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고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더 보시면요. 3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복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던던시 어널리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복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 타당도라고 할까요? 집중 타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중복성 분석은 집중 타당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여기 ATTR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F는 포머티브라고 해서 형성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G는 뭐냐면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전반적 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해당 파트에서 강좌가 오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PLS 알고스를 돌려보면 요게 0.7 이상 정도가 되면은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 형성적 측정 변수를 측정하는 ATTR 1, 2, 3가 있는데 얘들이 이 이 형성적 측정 모델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돌려서 보시면은 PLS 알고리즘 돌려볼게요. 스타트 칼큘레이션 하면은 여기 보면 보통 0.8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집중 타당도 있네. ATTR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레이션이 있어요. 모더레이션 있는데 이 모더레이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셔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푸사에서 CUS 구술 여기라고 할게요. 구술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절효과 변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SC라고 전환비용이라는 뜻인데 이 변수하고 이 쿠사가 상호작용해가지고 쿠사 변수하고 SC를 곱하면 상호작용항이 되거든요. 이 상호작용항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 이 즉 SC 곱하기 쿠사를 곱하면 이제 상호작용항이 되고 이 상호작용항의 개수를 추정을 해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제 추정되면은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은 이 SC 변수가 조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조절 효과가 있는 정도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S SEM 알고리즘,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하시면은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패스 코에피션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이제 값들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크기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조절력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동적으로. PLS 알고리즘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런 결과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뭘로 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 돌려봐야 되거든요. calculate 부트스트래핑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T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개수의 T 값을 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구해가지고 이 T 밸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값을 구하는 거다. 부트스트래핑은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때 우리가 가설 검증 목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주로 합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려보면 다시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패스 코에피션트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곱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쪽 파트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조절 효과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SC 곱하기 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호작용항이에요. 이 항이 풋을 CUSL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이제 보는 건데 이 푸사가 수술에 CUSL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 SC가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그런 경로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지금 P밸류가 어떻게 나왔냐면 0.022가 나왔어요. 0.022가 나와서 0.022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게? 유의적이죠? 왜요? 유의 수준, 연구자가 정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인 0.05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가설이 채택되었거든요. 채택되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SC라는 것이 푸사에서 CUSL 이 경로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SC의 수준에 따라서 푸사가 CUSL 구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 즉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왼쪽 파이널 리졸트에서 이제 스페시픽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간접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페시픽은 개별이라는 뜻이고요. 개별 간접 효과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지금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매개 효과를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PLS-SM에서는 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매개 효과를 다 계산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츰차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기업 명성 모델의 구성과 그리고 이거를 돌렸을 때 어떠한 경로 개수가 나오고 이 경로 개수가 나오고 또 T값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형을 평가하고 또 가설을 검증하고 또뭐 어떤 특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학습하면서 이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뭐냐면 5장이 되겠네요. 제 5강 PSSM 예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